근데 조금 그 논리가 저는 와닿지는 않더라고요. 결론은 맞는 것 같은데 논리가 와닿지는 않아요. 1심 판결은, 이게 원심 판결을 어떻게 판단했냐면, 원심 판단은 그 45페이지,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52페이지에, 죄송합니다. 50페이지 보셔야겠네요. 50페이지 보시면 그 윗부분에 쭉 원심 판단 한번 볼게요. 이래서 제일 첫 번째 줄에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가 된 김장모와 원고 등 사이에는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해서 실제 거주할 공유자 중 한 사람인 김장모의 소유로 건물을 귀속시킴으로써 김장모가 배타적으로 이 건물을 점유 사용하도록 하려는 의사가 있었고, 그에 따라 원고 등은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건물에 위치한 토지에 관한 점유 사용권을 포기했다 라고 보임에도 그 후 원고가 이 김장모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의 지분을 양도받아서 피고에게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다 이렇게 했어요. 신의칙에 위반된다. 그죠? 그러니까 그동안 잘 이렇게 해서 김장모가 건물 짓고 무상으로 써오는 것에 대해서 이의 없이 잘 하다가 그게 피고로 바뀌니까 그 부분을 철거하라고 하는 것은 좀 신의칙에 맞지 않다라는 그런 논리를 했는데, 결론은 똑같습니다. 대법원도 철거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만 그 논리 체계 자체가 이게 특약은 변경할 수 있지만 변경할 사정이 있을 때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원심 판단 논리가 더 와닿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대법원 판례 이 논리대로 논리 체계를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약은 공유자가 변경되면은 특약 변경이 가능하다. 변경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말하면은 어떤 건물을 기본적으로 이게 지금 건물을 하고 소수의 토지 지분을 취득한 거잖아요, 경매로. 그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는 이게 남의 건물 위에 있는 거거든요. 그죠? 낙찰을 받는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땅 지분 조금 하고 건물을 취득하는데 이게 철거될 거냐 어떨 거냐 하는 그런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남의 땅 위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철거가 돼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 맞아요. 철거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근데 이거는 아까 이제 결론적으로는 철거되지 못한다라고 뭐 원심하고 이렇게 대법원이 판단했는데, 아까 대법원 논리는 제가 조금 낯설다고 말씀드렸고, 원심 논리가 이제 우리가 보통 많이 하는 논리거든요. 좀 이런 과정에서 비춰볼 때 뭐 철거하라고 하는 것은 신의축 위반이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사실 신의칙까지 동원될 정도면은 이미 사실은 굉장히 버거운 거예요, 싸움이. 싸움이. 그러니까 우리가 낙찰받는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는 공유자들 간에 그동안의 뭐 관계 같은 건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기본적인 팩트를 근거로 해서 접근하는 것이 맞는데, 이 사안은 기본적인 사안이 땅에 대해서 권한이 없는 적은 그런 건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철거될 가능성이 많은 걸로 그렇게 분석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사안이. 반대의 경우에는 할 수 있는 소송이 만약에 철거 소송이 안 된다고 했을 경우에 그러면 지료 청구는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겠죠. 그 정도는 할 수 있겠죠. 만약에 그게 이제 대법원 판단의 논리대로라면은 그동안에 공짜로 써주게 했는데 그게 아니다. 그냥 사용료를 받아야겠다 라고 하는 것은 특약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겠죠. 근데 그동안 쓰게 했는데 철거해버리자. 이거는 뭐 변경할 만한 사정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공고하고는 좀 차원이 다를 것 같습니다. 법정지상권도 아닌 상태에서 지료를 신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사안은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사안이 아니죠, 지금.
다음에 그 54페이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도 이제 경매 관련된 건인데요. 피고 1, 2, 소외 1, 2, 3 이 종전 공유자들인데 76년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이렇게 지분으로 공유하던 중에 원고가 임의경매 절차에서 토지 소외 2 소유 지분을 취득했다. 그 다음에 87년경부터 이 사건 건물을 피고 1이 얼마, 피고 2가 얼마 이렇게 공유하면서 건물 부지가 포함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 그 다음에 망사의 사망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종전 소유자들이 공유자들이 또 상속을 받아서 쓰고 있는데 이 사안은 그러니까 여러 공유자들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면은 그 토지 지분이 이제 여러 공유자한테 흩어져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그 사람들끼리 이렇게 이 땅을 이제 어떤 특정한 사람한테 무상으로 쓰게 해왔어요. 그런데 그 땅 지분의 일부를 그 원고가 취득을 했습니다. 낙찰로 취득을 했는데 그 원고가 그러면은 그 공유자들 간에 그동안 무상으로 써왔던 그 약속들, 특약들 그 부분을 지켜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동안에 공유자들은 어떤 특정한 사람한테 그 땅을 무상으로 쓰게 하는 걸로 이렇게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합의가 있던 중에 원고가 그 땅을 그 지분을 취득했다. 경매로. 그러면 원고 입장에서는 그 쓰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기본적으로는 사용료 내지 부당이득 이런 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동안에 그 토지 지분권자들 사이에서 특약을 했던 부분이 원고한테도 계속 승계되느냐 하는 그런 차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승계되기가 힘들겠죠. 그걸 당연히 알고 취득했다. 이게 이제 자기가 땅을 사면은 그게 공유자들 간의 특약에 의해서 자기는 아무런 청구도 할 수 없다. 사용료 청구도 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을 당연히 수긍하고 취득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모르고 취득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판례는 지금 58페이지에 그 하단 부분에 보시면 이런 공유자들 간의 특약은 사실상 공유자들이 땅 소유자들이 그 땅의 사용 수익 권능을 사실상 영구히 포기하는 그런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데 이런 걸로 따지면 원고가 그런 사정을 알고 그 지분을 취득했다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은 이 사건 특약이 원고에게 당연히 승계된다고 보기 힘들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공유자들 간의 어떤 특별한 약속들보다는 기본적으로 이게 바깥으로 나타난 팩트 이런 부분을 더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시면 거의 됩니다. 네, 거의 돼요. 그리고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나 또는 대지권 이런 부분 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부동산 경매 과정에서 결정적인 자기의 어떤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결정적인 부분들은 공고가 됩니다. 매각 물권 명세서나
이런 부분들에 공고가 되기 때문에 그 공고가 되지 않은 부분을 가지고 권리를 제한하기는 거의 힘들어요. 그래서 다시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 그런 법원의 공고 내용을 유심히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물건 명세서, 그 다음에 감정평가서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보면은 그런 것들에서 나타난 평가한 그 결과, 내용 이런 것들이 경매 대상이다. 또는 그걸 알고 취득했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거든요. 법원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나타나 있지 않은 어떤 특별한 부분들은 그를 가지고 권리를 현저하게 제한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 공유지분을 취득을 했는데 그 나머지 공유자들이 다수 공유자들이 그걸 그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주고 있다. 임대를 주고 있다. 이렇게 하면은 그걸 수긍을 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사용 수익의 범위에 들어가거든요. 과반수권자의 결정으로서 정할 수 있는 사용 수익의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소수지분권자는 그런 그 과반수권자의 결정에 따라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런 판례들에서 보시다시피 아예 그냥 안 받는다, 돈을. 아예 안 받는다. 그냥 무상으로 뭐 100년씩 준다. 이렇게 지금 돼 있다면 그거는 그 사용수익의 권한을 넘어서서 그 처분에 가까운 그런 논리로 봐서 인정을 안 한다는 그런 뜻이죠. 물론 뭐 어떻든지 간에 그 공유자로서 그 공유물의 어떤 사용수익 관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당연히 그거는 그 공유물 분할 청구권이 가능해요. 공유물 분할을 통해서 그 공유관계에서 떨어져 나올 권한은 있는 겁니다. 네. 만약에 그 지분이 다수 소수가 많아서 2분의 1씩이라고 할 때 제가 2분의 1을 두 번을 샀는데 기존에 있던 사람이 뭐 임대차를 쫙 다쳤어요. 그러면 저는 그걸 수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수인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그렇진 않죠. 근데 한번 보십시오. 이게 그 2분의 1을 낙찰을 받았는데 그 전에 전체가 예를 들면 AB가 합심해서 어떤 합의해서 임대차 계약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 계약은 어떨까요? 유효하죠. 계약은 유효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 계약의 연장이라든지 그거는 이제 바뀐다든지 이런 것들. 그건 안 되죠.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머지 만약에 A, B가 가지고 있다가 B 지분을 내가 취득했다. 그러면은 계약이 끝나고 연장하는 시점에서는 A하고 내하고가 이제 권리자지 않습니까? 권리자인데 그걸 A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나도 마음대로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긴 한데 그게 그 계약이 안 되면 이제 그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서는 그 임차인은 불법 점유자가 되죠. 새로운 계약을 못 맺으면 불법 점유자가 돼서 그걸 내보내는 그 부분은 보존행위로서 가능하거든요. 보존행위로서. 그러니까 내가 2분의 1 과반수권자는 안 되지만 저 사람을 뭐 더 연장하거나 내 혼자서 이렇게 사용수익할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그 건물의 부동산의 보존행위 차원에서 그걸 내보낼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 다음에 보존행위 나오네요. 57페이지입니다. 공유물 보존. 공유물 보존이란 공유물의 멸실, 훼손을 방지하고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다. 사실적 행위는 물론이고 법률적 행위도 포함한다. 공유 건물의 손괴를 방지하기 위한 수리 행위가 대표적이다. 이런 보존 행위는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보존 행위가 다른 공유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것이 보통이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보존 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 있죠. 그래서 보존 행위로서 얘기하는 뭐 방해 배제
그다음에 공유물 반환 이런 것들은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다. 보존행위를 먼저 긍정한 사례를 한번 쭉 보시겠습니다. 공유물에 대해서 제3자가 이제 방해를 한다. 그래서 이 제3자에 대해서 방해를 배제하거나 공유물을 반환해달라. 이런 것도 당연히 보존행위로서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유자의 1인이,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배타적이나 독점적으로 사용 수익을 한다. 이런 부분도 공유물에 대한 어떤 그 불법 행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공유물의 보존 차원에서, 보존행위 차원에서 이런 그 소수지분권자로서 이 사람을 다른 공유자의 방해를 배제하고 또 반환을 청구하고 이런 것들도 다 보존행위로서 가능하다. 아까 58페이지에 있는 그 대법원 94년 사례도 이게 전원합의체 판결인데 아까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3자가 아니라 공유자 중에 일부가 그런 행위를 할 때, 독점적 배타적으로 자기가 쓰고 있을 때, 물론 이제 그 사람이 2분의 1 지분권자가 아니라 이제 소수 지분권자죠. 하고 있을 때 다른 공유자가 배척하는, 그 사람을 배척하는 행위도 보존행위로서 가능한가 하는 부분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서 인정이 됐다. 그게 94년 판결입니다. 그 다음에 59페이지 2003년 대법원 사례. 우리가 그 이제 소송에서 조금 오해하시는 부분이, 우리 법률가들도 사실은 좀 그 오해하는 분들이 좀 있는데, 내 땅에 건물이 있다. 근데 그 건물이 있다. 그러면 건물 주인은 뭐 이렇게 빠져버리고 실제로 다른 사람이 사용 수익하고 있다, 쓰고 있다, 점유하고 있다 라고 하게 되면은 이걸 그 건물을 누가 점유하고 있느냐, 실제로 내 토지상에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토지를 인도하라. 우리가 이제 인도, 명도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요. 명도는, 참고로 말씀드린 명도는 내 건물 내에서 나가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명도라는 개념이에요. 개념이. 그리고 인도도 마찬가지로 그 점유를 비켜줘라 라고 하는 게 이제 인도인데, 우리가 그 이제 예전부터 이제 관행상으로 그 명도라는 표현을 써왔는데, 이 명도는 기본적으로 법률 용어는 아닙니다. 우리가 명도를 훨씬 많이 알고 있죠, 인도보다는. 근데 명도란 말은 이제는 안 쓰기로 약속을 했어요. 사법연수원에서. 배척하자. 일본 용어이기 때문에 배척하자. 법률 용어가 아니다. 그래서 다 인도로 씁니다, 인도로. 그래서 인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점유를 확보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비켜서 그 점유를 빼게 하는 것이 인도인데, 명도란 그 예전부터 관행적으로 써왔던 명도라는 부분은 건물 내에서 점유를 배척하는 부분을 명도라고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파트를 다른 사람한테 세를 줬는데 그 세입자가 기간이 끝났는데 안 나간다. 그러면 명도 소송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건물 내에서 그 점유를 확보하는 그런 조치를 그 명도라고 했는데, 그 명도가 법률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인도라고 하시면 되거든요. 인도. 그 다음에 예전부터 관행적으로 인도라는 부분은 이제 건물 내에서 이렇게 점유를 빼는 거 말고 나머지. 그죠? 그러니까 토지 위에 어떤 사람이 뭐 텃밭으로 이렇게 마음대로 그 배추를 심고 있다. 그럼 그 사람 보고 나가라 그래야 되잖아요. 내 땅에서 나가라 라고 해야 되는데, 그거를 토지 인도 소송이라고 하거든요. 토지 명도 소송. 이렇게 안 해왔어요, 관행적으로는. 그러니까 건물 명도 소송, 토지 인도 소송 이렇게 해왔는데, 명도란 부분을 빼버리고 나면
건물 인도, 토지 인도 이렇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내 땅 위에 어떤 사람이 건물을 짓고 있는데 실제로 쓰는 사람은 건물을 쓰는 사람은 딴 사람이다 라고 하게 되면 점유자가 누구냐 이런 부분은 사실은 경매에서도 아주 비일비재하게 많이 부닥치게 되죠. 그러니까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파악을 해야 그 사람에 대해서 부당이득 청구를 할 수 있잖아요. 불법행위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점유가 우리가 점유가 그 내 입장에서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그게 점유하면서 땅을 점유하면서 이득을 얻으면 그게 개념상으로 부당 이득이란 개념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점유가 내한테 대해서 적법한 권한 없이 그냥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은 사실은 이제 경매에서 이제 물건을 이제 취득을 하시게 될 때 당장 소송하고 맞물리게 되거든요. 그럼 소송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청구 원인이라고 합니다. 청구 원인. 그러니까 우리가 그 돈 줘, 그냥 내 땅에 네가 쓰고 있으니까 돈 줘,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우리가 일반인 입장에서는 제일 쉬운 방법이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는 이렇게 땅을 낙찰받았고 네가 내 땅 위에 그 건물로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돈 줘, 이렇게 딱 쓰고 법원이 딱 판단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민사실무상으로는, 소송법상으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게 왜냐니까 청구 원인이라는 제도 때문입니다. 소송물, 청구 원인 이런 표현을 쓰는데 공격 방법을 딱 특정을 해줘야 됩니다. 특정을. 그래야만 법원이 그 특정한 공격 방법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